사회문제탐구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수업을 진행한 지 16시간이 됐네요. 계획에 따르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꼭 계약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마지막 인터넷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진로 관련 학자 수행평가 사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수행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진로 관련 학자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발표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혼란을 겪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요. 오늘은 쌤이 학자를 하면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자를 지금 선택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요, 울리 백이라고 하는 학자를 선택을 했어요. 울리 백은 독일의 사회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 진로는 사회학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정치학과도 관련이 있고 행정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울리 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울리백은 그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이후로 나눠서 그 특징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 내용을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총 4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울리백이 주장한 근대화 이전의 위험과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울리백의 이론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선배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전개하는 방식들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학자를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내용을 좀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울리백이 이야기한 위험의 개념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근대화 이전의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울리백은 근대화 이전에는 danger라고 하는 위험이 존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그 위험이 하나만 존재를 했었대요. 근데 danger라고 하는 위험의 특징은 뭐냐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발생을 했을 경우에 결과, 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위험을 데인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연히 자연재해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 날 수가 있죠. 근데 언제 일어날지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뭄, 태풍,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일어날지에 대한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근대화 이후에는 이런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위험이 등장을 했다고 이 학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위험을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리스크의 특징은 위의 데인저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크는 발생을 예측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분명히 위험할 것이야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번째로는 그 피해의 규모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하고 만들어내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위험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서 제조된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제조하는 거죠. 당연히 누가 제조하는 거냐면 인간들이 제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핵 발전소 위험한 거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더 얻겠다는 그 방향성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하고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로 들어봤을 땐 포항 지진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죠. 포항 지진은 2017년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언제냐면 수능 전날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 발생을 해서 수능이 일주일 뒤로 미뤄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근데 2019년에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근데 과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었대요. 인간이 어떤 것들을 설치해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증명이 됐었죠. 뭐였냐면은 포항에 지열 발전소라고 하는 발전소를 짓게 됐는데 그 지열 발전을 할 때 그 지하로 물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서 지진 그 전기를 얻게 되는 방식인데요. 그게 그 지층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대화 이전의 위험이 데인저가 아니라 근대화 이후의 위험은 리스크에 조금 더 가깝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가 있죠. 그 원전 사고와 관련된 동영상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하나 보고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26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어진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15만여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 지역에선 1648명이 자살했다. 피난으로 인한 불편보다 더 무서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후쿠시마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다.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 1,599명.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자살. 안전하고 싸고 편리하다던 원자력 발전소가 환경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원전은 정말 생존을 위한 필요악일까? (2011년 3월 11일) 으아, 승문 울어 났다. 거대한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어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거에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총지휘했던 간나오토 총리는 일본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人的な体制もないし、あるいはトレーニングもしてない。そのために、事故が起きて、特に最初の数日間は普通なら今の原子炉の状況が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れから先こうなりそうだからこういう対策を打ち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専門家から意見が上がってくるべきなん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そういう現状把握もしっかりできないし、起きることを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予測してなかった。だからそれに対する備えがですね、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残念な点です。 사고 이후 초래된 혼란 속에 총리는 권력을 잃었고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いつどこで原発事故が起きるかはわからない。しかし、いつかどこかで必ず起きると。ですから、福島原発は、本当にあと紙一重で、原発から250キロの範囲から5000万人の人間が東京を含めて逃げ出さなきゃいけなくなるギリギリでした。 그림처럼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들은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후 폐허로 변했다. 제약의 진원지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20km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김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반경 30km 지역에 대해선 선택적 피난이 강제됐다. 재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가공한 수백 재료의 연료봉을 노심에 넣은 다음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온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노심에 제어봉을 꽂아 핵분열을 중단시킨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여기까지는 성공했으나 문제는 그 후에 터졌다. 핵분열이 멈춰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과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에서 열이 계속 발생하는데 폭발을 막으려면 냉각수를 공급해 열을 식혀야 한다. 쓰나미로 전원이 끊기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됐고 붕괴열이 치솟아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일어난 것이다. 멜트다운이 발생하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노출된다. 제1원전에서도 잇따른 폭발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다. それでこの現在の想定ですと5年経っても10年経っても20年経ってもこの黄色の進めないところというのはまだ続くということで、今我々この放射性物質を取り除くっていう除染っていうのは始まっていますが、人工的に取り除かない限り何十年も人が住めない地域が残ってしまう。残念ながら放射性物質は一旦作ってしまうと消せません。 자, 네, 잘들 보셨죠? 잠시만요.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 이전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해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죠? 9.0이라고 하는 진도가 일어났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폭발하게 된 그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리스크의 사례를 선생님이 한번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후쿠시마에서 나타나는 농산물과 그리고 꽃들 그리고 토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게 되면서 나타난 피해인데요. 그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람들 뭐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하는 막 슬로건으로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후쿠시마 농산물로 밥을 만든 다음에 맛있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원을 하던 그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MC들 중에 2명이 방사능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토키오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공익 광고를 촬영하면서 음식을 섭취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피폭당하고 담당 PD는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할아버지 고향이 후쿠시마였는데 그 후쿠시마를 응원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에 들어가서 낚시를 체험하고 시식하고 야영하는 손자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손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이상 퍼지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스크, 제조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조된 위험은 피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핵 발전소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규모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인데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후쿠시마 원전만큼 피해 사고가 나게 되면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반경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어디서 터져도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전의 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리 원전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요. 그래서 한빛 원전은 3, 4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의 그 특징을 잘 갖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한 사람이 울리백이라고 하는 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리백은 위험사의 위험, 리스크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험의 평등화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위험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냐면 스모그는 평등하다는 거죠. 누구나한테 어떤 사람한테나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의 전 지구화라는 겁니다. 위험들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메랑 효과. 그러니까 근대화의 위험들을 생산하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타격을 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가지 사례를 보여줄 텐데 첫 번째는 이거죠. 이 위험의 전 지구화의 사례일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방사능이 태평양을 건넌 캐나다 서부 연안에서도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메랑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 이제 아베가 문어를 먹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리백은 이런 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해결 방안을 얘기했었냐면 하위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 질서 그리고 과학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만약에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강행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의 의견이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환경단체, 시민운동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 스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울리백의 입장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비정부 기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울리백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요, 개개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울리백은 성찰적 근대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찰적 근대화는 뭐냐면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위험한 결과들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는 근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위기에 대변되는 산업사회 위험이 나는 현대 과학기술의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폭주하지 않고 사회적 제어력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성찰적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울리백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예전에는 개인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개인 생활에 침범하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피해를 본 아동들 보세요. 개인 생활에 침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정치적 정체성을 양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 국민청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체성을 양산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하부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하위정치 성찰적 근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울리백의 핵심 단어 생각하면 리스크, 그렇죠? 그리고 근대화 이전의 위험과의 차이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조대 위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가지 특징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위정치고, 하위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성찰적 근대화를 개개인들이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울리백의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육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울리백을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심화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구성을 하면요,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수시 모집이랑 정시 모집 중에는 당연히 수시 모집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시 전형 중에도 당연히 뭘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거 대학 입학 전형 발표 났다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수시 모집이 아직도 75.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수시 모집의 핵심은 학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주요 대학 15개 대학의 선발 비율이 35.2%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서울권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방의 사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내신 성적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냥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1.0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니까 명확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좋은 학생 생활기록부 이야기했을 때
내신 성적 당연히 중요하죠. 명확하니까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좋은 생활기록부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하는 완성도 있는 생활기록부, 이게 좋은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완성도 있는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활기록부냐면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는 게 가장 완성도 있는 생활기록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심화되는 내용이 완성도 있는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거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험사의 개념을 통해서 좋은 생활기록부를 남긴 사례가 재작년 졸업생 중에 있었어요. 저희 반 학생이었고요. 그 학생이 이 위험사회를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요. 2개의 대학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학종으로 합격을 했고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학종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균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22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극초반이 나와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체크를 해두는데 평균 등급이 1.22잖아요. 합격한 사례의 평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러니까 평균 내신 등급이 1.22였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얼마 정도 됐었냐면요. 1.97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정시전형으로 가려면요. 평균 등급이 1.0이 나와야 되고요. 모든 교과목이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수능에서 100분위는 98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80점 이상. 그냥 1등급이 아니라 좀 높은 수준의 1등급을 맞아야 행정학과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380점을 맞는다는 거는요. 몇 개를 틀려야 된다는 얘기냐면 전체에서 5개 정도를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학생의 정시 등급은 1.8등급 정도 됐었습니다. 평균으로. 그러니까 내신으로 따지거나 정시 등급으로 따지거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들어가기엔 굉장히 좀 모자란 성적을 가진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합격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때 이 올리백이라고 하는 학자의 개념을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의 2학년 진로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진로활동란에 입력된 이 내용을 저는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울리백이라고 하는 학자를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학자를 기록하고 싶은 게 저의 사실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울리백의 생애와 위험사에 대한 연구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배운 데인저, 리스크의 차이점, 하위 정치 이런 부분들이 2학년 진로활동에 기록이 됐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3학년 사회문화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요 이론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울리백의 핵심 개념을 활용해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냥 분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권고 기관을 자기 혼자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국민청원에 제안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까지가 사회문화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2학년 진로활동과 3학년 사회문화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또한 이걸 가지고 이 학생은 창인지연구대회까지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인지연구대회에서 금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소개한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이 2학년 독서활동이 기록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이 위험사회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내용을 하려면 그 책을 2학년 사회문제 탐구 독서활동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해당 학생은 생기부가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요. 2학년 진로활동, 2학년 독서, 3학년 교과서특, 3학년 수상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심화가 된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학생은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었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셔도요. 사실 충분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장래희망이 의사였어요. 의사. 이과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연결해서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요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활동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3년간 스토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학생 학종에서는 승리한다는 거. 그 기초를 사회문제탐구에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식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 진로별로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는지는 선생님이 추천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